2000년 10월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은 황금빛 들판이 수확을 기다리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안전하다 믿었던 이 평범한 마을에 어느 날 형언할 수 없는 악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살인마의 일탈을 넘어 시신을 기괴한 형태로 전시한 범인의 대담함과 그 뒤에 숨겨진 지독한 비겁함으로 점철된 잔혹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6년 전 그날 고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김혜선의 행적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0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11살 정량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던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정량의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2시간이나 걸리는 외딴 곳이었기에 늘 가족이 마중을 나와야 했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 친구와 헤어진 정량은 공중전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가족 간의 연락이 엇갈리며 소녀는 아무도 없는 국도변을 홀로 걷게 됩니다. 그때 길가 풀숲에는 아침부터 복분자주를 마시고 취해있던 김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량을 발견하자마자 맹수처럼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소녀의 비명은 적막한 산속에 묻혔고 김혜선은 저항하는 정량의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폭력은 단순히 살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은 평지리 무덤가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정량의 시신은 알몸 상태로 무덤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반듯하게 교정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사후 예우를 하듯 정량의 셔츠와 점퍼를 돌돌 말아 목 아래에 베개처럼 괴어놓았고 바지는 정성스럽게 접어 엉덩이 밑에 깔아두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정량의 가방이었습니다. 범인은 칼로 잘라낸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가방 속에 마치 교과서를 정리하듯 차곡차곡 담아 시신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러한 유기 방식은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의식을 치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동시에 거대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워낙 독특했기에 당시 경찰은 범인을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 혹은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가 시신을 유기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과 달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시신을 전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종교단체를 이잡듯 뒤지고 전국의 정신병원 입원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인 김혜선은 종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저 열등감과 가학성에 찌든 인근 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엉뚱한 곳에 수사력을 쏟아붓는 동안 김혜선은 마을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고 뉴스에 나오는 정량의 소식을 보며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며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12월 19일 공포는 다시 고창을 덮쳤습니다. 하굣길에 함께 집으로 향하던 18세 여고생 박양과 13세 남중생 박군남매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김혜선은 이번에도 술에 취해 칼과 노끈을 준비한 채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 논두렁 아래로 남매를 밀쳐 넘어뜨린 뒤 누나를 지키려 저항하던 동생 박군을 먼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운동화 끈을 풀어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리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누나 방향을 칼로 위협해 인근 야산으로 납치했습니다. 방향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김혜선에게 그것은 오히려 범죄의 쾌감을 높여주는 자극제에 불과했습니다. 야산 소나무 숲으로 끌려간 방향은 소나무 밑동에 사지가 묶인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혜선은 방향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신체 곳곳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그는 방향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가로 15cm, 세로 20cm가량 칼로 도려내어 가져가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혜선은 이 살점의 일부를 먹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살해한 뒤에도 시신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약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죄책감이나 공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방향이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불평하는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연쇄살인의 징후를 느낀 경찰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족적이 1차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방향에 있는 민가들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 마당에서 현장의 족적과 동일한 운동화 자국을 발견합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경찰은 장롱 위에서 피 묻은 낚시용 칼과 노끈 그리고 방향에 살점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던 31세 김혜선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옷과 신발에는 채 마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김혜선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물들을 들이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자백할 테니 소주를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제공한 소주를 마신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범행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취조도중 술기운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그의 모습에 형사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이 피해자들이 비명을 질러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방향이 처녀가 아니라서 화가 났다는 식의 피해자 탓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혜선의 심리기저에 깔린 열등감과 비겁함에 주목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멸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어린 소녀와 소년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에서 느낀 자신의 무력감을 더 약한 존재를 지배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했던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그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자가 정작 혈액 채취를 위해 주사바늘을 꽂으려 하자 바늘이 무서우니 머리카락을 뽑아가라며 엄살을 부린 일화는 그의 본질이 얼마나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면서 본인의 고통에는 극도로 예민한 전형적인 흉악범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김혜선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인간 이하의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는 2026년인 지금까지도 광주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삼시세끼를 먹으며 살아있습니다. 반면 그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매를 잃은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고향을 떠나 떠돌아야 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범인은 늙어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2000년 그 차가운 산속에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고창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초기 수사가 범인의 독특한 연출에 휘말리지 않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탐문에 집중했다면 남매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의 비뚤어진 분노가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범죄자 김혜선은 이제 잊혀가고 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혹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기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은 없는지 다시금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